경제학자의 서재. 북38 단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 아프리카를 빈곤의 악순환으로 밀어넣는 원조에 대하여. 단비사 모요. 현대의 경제학자로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잠비아 태생이다. 잠비아에서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며 자랐다. 2009년 선진국이 아무리 원조해도 아프리카는 부정부패와 빈곤이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죽은 원조를 출간하며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다. 같은 해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다. 잠비아의 경제학자 단비사 모요는 빈곤 역사 만들기 메이크 파버티 히스터리 캠페인이나 모금 콘서트 라이프 에잇, 가수 보노와 밥 겔두프 등으로 대표되는 자선 활동을 원조의 대중문화로 부른다. 모요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켜왔다. 사람들의 죽음을 막거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자선 행위뿐이라면서 우리에게 기부하라는 요구가 숱하게 쏟아지기도 한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믿음은 거의 반박당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모요는 원조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상 중 하나로 간주되는 만큼 대형 기관, 정부, 다국적 자선단체, 원조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유명인사 등을 비판하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로 원조의 효과가 있었을까? 지난 50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가 성장에 실패하거나 뒤처진 이유는 무엇일까? 모요는 2009년 죽은 원조란 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빈곤의 악순환에 몰아넣는 원조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모요는 자신이 비상원조나 옥스팜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단체가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원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형태의 원조는 정부 간의 공여나 세계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원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이다. 대규모 원조는 대부분 시장 금리 미만의 저금리와 매우 긴 상환 기간을 특징으로 하는 차관 형태를 띈다. 이처럼 만만한 조건인데다 차관이 대부분 상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지도자 머릿속에서는 무상증여와 차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모요는 양어성 차관 컨세셔널론과 무상증여를 같은 원조의 범주에 넣는다. 죽은 원조는 논쟁적인 저서이므로 저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만을 선별해서 실었다는 비난도 있지만 모요가 밝히는 근거는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원조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저축할 의욕이 꺾이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며 부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제도와 산업을 구축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고된 작업이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모요의 저서는 절망에 대해 충고하는 책이 아니다. 원조의 화상을 인식하기만 해도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아프리카 번영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모요의 주장이다. 원조의 역사. 1950에서 1960년대에 걸쳐 아프리카의 31개국이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렇지만 식민지를 통치하던 강국들은 그토록 많은 자원을 쏟아부은 과거 식민지에서 경제적 발판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들은 원조가 자국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측면도 있었다. 냉전의 역학관계 속에서 신생 독립국들은 미국과 소련 중 한 곳에 충성하고 그에 따라 한 가지 정치 경제 모델을 택해야 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원조는 자기 편을 유지하는 방편이었고 실제로 발전이 이루어지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1960년대 내내 원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대규모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원조의 절반이 도로, 항만, 하수도, 전력시설, 상수도, 건설 사업에 투입되었다. 그러다 보니 농업과 농촌 발전, 주거, 교육, 보건, 대규모 백신 접종, 성인 문맹 퇴치, 영양실조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원조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1980년대 초 다시 한번 주안점이 빈곤 완화로 바뀌었고 원조 자금의 절반이 투입되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빈곤 완화 사업에 투입되는 원조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난 까닭은 성장 전략과 산업화 전략이 대부분 실패하고 유가 폭등으로 말미암아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상황이 한층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는 대다수 변동 금리로 원조 차관을 받았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상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저소득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 힘겨워졌다.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의 상당 부분이 재조정되었고 그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붕괴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원조 의존도만 더 높아졌다. 기록적인 규모의 원조를 받고도 아프리카 각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신자유주의 이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아시아의 용들이 시행한 시장 중심적이고 수출 주도적인 정책이 입증했듯이 자유방임 경제만이 합리적인 성장 노선이라 주장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수년 동안의 사회주의 기조 정책 이후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의 경제 이론을 택했고 그 효과를 보는 듯했다. 경제학계의 이러한 풍조는 개발 경제학계에도 불어닥쳤고 안정화와 구조조정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처방은 재정 긴축과 통화 긴축, 자국의 수출입 비율 고정 등을 특징으로 했다. 구조조정은 무역 자유화 확대와 관세 및 보조금 철폐로 이어졌다. 세계은행과 세계통화기금 IMF는 정부 규모의 축소, 국영산업의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을 포함한 자유시장 해법을 원조와 결합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의 권한을 등에 업은 워싱턴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저소득국의 경제 운용에는 나오미 클라인의 표현을 빌자면 충격요법에 가까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각국은 자국의 뜻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모여는 그런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컸다고 지적한다. 산더미 같은 채무 상환 부담 속에서 저소득국의 실패 확률은 높아만 갔다. 고소득국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원조 자금을 압도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20세기 말에는 아프리카가 채무를 탕감받아야만 비로소 번영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정서가 출현했다. 2005년 영국의 시민단체 주빌리 채무 캠페인이 개최한 회의에서 탄자니아의 음카파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교육을 보장하느냐, 과거의 채무를 상환하느냐 중에서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치욕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빈곤에 대한 서구의 도덕적인 압박감은 커져만 갔고 패풀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점점 더 힘이 실렸다. 사실 차관의 상당수가 철회되었지만 원조에 의존하는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르완다의 풀 카가메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50년 동안 2조 달러를 지원받은 이후에도 경제성장과 인재개발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했지만 원조 모델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제도적 문제인가, 민주주의 부재 때문인가? 모요는 아프리카의 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렇게 밝힌다. 먼저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비옥한 대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 시각이다. 역사적으로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는 호황과 불황 여부가 원자재 가격에 좌우되는 반면 지속 가능한 지역에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식민주의에 남아있는 폐해가 저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발전을 위한 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다. 이외에 1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부족 정체성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는 시각도 있다. 나이지리아만 해도 1억 5천만 인구가 400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990년대에 일어난 르완다 내전도 부족 간의 갈등이 전쟁과 인종학살로 이어지곤 했다. 모든 것이 제도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며 국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부재를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민주주의가 아프리카의 구세주가 되리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도입되면 정부의 비효율과 부패가 노출되고 지도자의 국부 유용이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 모요는 이 같은 주장들이 원인이라기보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이 순서를 거꾸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녀는 칠레를 예로 든다. 칠레는 누가 보더라도 독재자였던 피노체트 치하에서 재산권의 규정 실효성 있는 제도의 구축, 성장 촉진 경제 정책의 시행을 거친 후에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칠레 같은 나라는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공을 거둔 사례이지만 모요는 어떤 국가의 성장 초기 단계에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모요는 민주주의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도입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계가 막막한 아프리카 가정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경제 성장과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모요는 분명한 점은 민주주의가 원조 옹호론자의 주장처럼 경제 성장의 선결 요건이 아니며 경제 성장에 필요하지 않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원조라고 지적한다. 국제개발협회는 경제 성과를 거둔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기구로 중국, 터키, 칠레, 콜롬비아, 한국, 태국이 속해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와 에스와티니가 속해 있다. 모요는 이 가운데 원조를 무지막지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모두 원조의 비중을 GDP의 10% 미만으로 제한한 나라들이다. 보츠와나는 1960년대에 20%까지 받아들였으나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은 경제적 개방성, 통화 안정성, 재정 건전성, 정부의 정직성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에 보츠와나의 원조 비중은 GDP의 1.6%에 지나지 않았다. 모요는 원조에 대한 의존을 끊어낸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주장한다. 원조와 부패. 모요에 따르면 원조의 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제공해도 그 돈이 공여국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분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다.
원조는 그 나라의 시장을 왜곡하고 아직 취약한 단계에 있는 현지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원조 자금이 유입되면 저축의 동기가 꺾이고 제도와 산업 구축 같은 고된 과제를 실행하려는 의욕도 약화돼 그에 따라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모여는 경제학자 빌 이스터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이스터리는 잠비아가 자국이 받은 모든 원조 자금을 현명하게 투자했다면 1인당 국민 소득이 현재처럼 $500에 그치지 않고 $2만 달러대에 이르렀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모요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거창한 프로젝트에 매달리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편애하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다. 부패 수익이 자국에서 지출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프리카의 불법 자금과 임대 수익은 대부분 해외은행 계좌에 은닉된다. 외국의 원조는 나쁜 정부의 버팀목이 된다.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쁜 정부는 법치를 무시하고 본격적인 개발 정책을 외면하며 재정 건전성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결과 국내 투자는 고갈되고 외국인은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고착된다. 1997년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제공한 대출의 72%가 준법 수준이 낮고 대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나라에 투입되었다. 아프리카 저소득국 원조가 계속해서 악용되고 있는데 원조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단순히 대출을 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엔의 직원은 각각 5,000명, 2,500명, 5,000명이다. 게다가 각종 원조 단체, 비정부 기구, 정부의 원조 부서에 소속된 인원만도 2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원조를 지속하려 애쓸 수밖에 없다. 모여는 이외에도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중산층보다 대규모 원조를 제공한 국가나 단체에 의존한 채로 돌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국가 경제 독립을 이루려면 세금을 납부하는 중산층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원조 자금을 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징수하려 하지 않으면 국민과 국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조는 국가의 소득을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혁명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폭동을 일으키는 집단은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워 조직되곤 하지만 사실은 원조 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해 정권을 탈취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원조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모요는 대안 또한 밝힌다. 첫째, 채권 발행이다. 국가가 채권 발행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반 시설의 건설 비용이나 서비스 대금을 마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투자된 자금에 대해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자국 투자나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얻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연기금, 뮤추얼 펀드, 민간 투자자들의 아프리카 채권 선호도는 탄탄한 편이다. 채권은 발행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상환해야 하는 금리가 원조 차관의 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게다가 채무 불이행 시에는 제재가 따른다.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면 아프리카 각국의 열망대로 국제시장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자유무역이 시행되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자원이 넘쳐나는 곳임에도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리카 각국은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 때문에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농업 보조금이 유럽 농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을 웃돈다. EU는 수입식품에는 300%나 되는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미국의 연간 농업 보조금은 200억 달러에 이른다. 자국의 운명을 개척하려면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벌이는 활동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은행, IMF, 유엔은 원조, 무상공여, 차관을 제공할 때 노동, 환경, 인권 조항을 의무화하는 반면에 중국은 그러한 조건을 내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지도자 상당수는 이런저런 지시를 받는 채무국이 되기보다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편을 선호한다. 모여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에 도움을 줄 뿐이라면서도 아프리카의 일반인들까지 중국의 투자로 혜택을 입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원조 패러다임 속에서 오랜 스태그네이션과 둔화를 겪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이다. 사실 아프리카 각국은 일본이나 인도를 비롯한 여러 강대국과의 협력을 선택함으로써 자국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세네갈의 와데 대통령이 2002년에 한 말이 인상적이다. 나는 원조나 차관을 받아 발전한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발전한 나라들은 모두 자유시장을 신봉했다. 발전에 불가사의한 비법은 없다. 아프리카는 독립 이후에 잘못된 노선을 택했다. 담비사 모요 더 알아보기. 1969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태어났다. 잠비아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으나 얼마 후 미국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교로 옮겨 1991년에 졸업했다.
세계은행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세계개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고 골드만삭스에서 10년 가까이 채권시장, 헤지펀드, 글로벌 거시경제학 분야의 조사 분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미국이 파산하는 날, 승자독식, 혼돈의 경계,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등을 썼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부정책대학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앤터니 칼리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쉐브론 3M 이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과 에스펀 연구소 포럼의 정기 연사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북 38 단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이였습니다.